자, 우리 인류도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잘 유지가 돼야지 인류도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류가 속해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평형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생태계 평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생태계 평형이란 무엇이냐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를 바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평형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되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먹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먹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먹이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먹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먹이 사슬은 무엇이냐면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로, 즉 일렬로 나타낸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슬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생태계에 풀, 메뚜기, 개구리, 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풀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니까 생산자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생산자를 먹고 사는 첫 번째 애가 있는데 이제 메뚜기죠. 얘를 1차 소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사는 개구리를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뱀을 3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까지 됐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풀은 생산자, 그 다음에 메뚜기는 생산자를 먹고 사는 가장 직접적인 소비자라서 1차 소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는 요 1차 소비자를 먹고 살아서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2차 소비자인 개구리를 먹고 사는 이 뱀을 3차 소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먹이 사슬의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각각 영양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의 영양 단계는 생산자, 요 사슬에서 메뚜기의 영양 단계는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개구리의 영양 단계는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뱀의 영양 단계는 3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먹이 그물은 무엇이냐면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낸 것을 이제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먹이 사슬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얽혀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좋을까요? 단순할수록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먹이 그물이 결국엔 먹이 사슬일 텐데 얘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메뚜기가 사라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개구리도 사라지고 뱀도 사라지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 복잡한 먹이 그물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똑같이 메뚜기가 사라졌다고 합시다. 메뚜기가 사라져서 개구리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이 그 다음에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 이런 것들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왜냐면은 메뚜기랑 개구리가 사라져도 풀을 먹고 사는 들쥐가 이렇게 뱀한테 먹혀가지고 뱀의 먹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쥐도 이제 매의 먹이도 될 수 있죠. 여기 나타나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한두 종류의 생물이 사라지더라도 얘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나마 잘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즉 종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어떤 환경 변화로 특정 생물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종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먹이 관계에서 에너지는 영양 단계를 따라 유기물의 형태로 각 상위 영양 단계를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풀이 생산한 것들 누가 먹냐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이루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것도 영양분이죠. 이거를 누가 먹냐면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이루고 있는 이런 근육이나 이런 피부나 이런 것들을 누가 먹냐면 또 뱀이 먹겠죠. 자, 이런 식으로 먹이 관계에서 에너지는 영양 단계를 따라 유기물의 형태로 더 위의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그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사용되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풀이 있는데 자, 풀도 자신이 만든 양분이 있는데 이 양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냅니다. 그다음 호흡도 하죠. 그런 다음에 남은 것들로 자신의 몸을 이루겠죠. 이 몸을 이룬 것들이 메뚜기한테 가는 거예요. 자, 메뚜기도 이 풀을 먹는다고 합시다. 자, 풀을 먹은 메뚜기도 자신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풀을 먹은 것 중에 일부분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고, 그 다음 일부분은 또 호흡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로 이 자기 자신의 몸을 이루겠죠. 즉 풀에서 온 영양분, 즉 에너지 중에 다 이 메뚜기를 이루는 게 아니라 메뚜기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쓰기 때문에 이 풀에서 섭취한 모든 에너지를 다 메뚜기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메뚜기 몸을 이루게 되고 그걸 또 개구리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이 관계에서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사용되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보통 호흡을 통해서 방출이 됩니다. 자,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남은 것이 이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의 몸을 이루고 이게 바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뭐가 감소하냐면 에너지의 양이 감소합니다. 가 됐나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은 에너지의 이동이고 파란색은 물질의 이동입니다. 자, 태양이에요. 자, 태양 에너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으로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양분으로 합성하면서 결국에는 이 태양 에너지를 이 양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열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고사하면 말라 죽겠죠. 그쵸? 그거 외에 나머지 이 생산자의 몸을 이루는 그 유기물들이 1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활동에 쓰이는 에너지, 그 다음에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 외에 나머지 것들로만 자신의 몸을 이루겠죠? 이 몸을 이룬 유기물이 다시 2차 소비자한테 갑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전체가 또 2차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 다음에 배설물로도 자신이 먹은 유기물을 방출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그 에너지 이동하는 양이 각 영양 단계에서 이렇게 빠지고 나머지 것들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죽은 거, 사체, 배설물 이런 것들은 다시 분해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분해가 되고 분해자도 이 열, 에너지로 다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결국에는 계속 흐르다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 물질의 이동을 한번 볼게요. 자, 비생물적 요인 환경인데, 자, 이 환경에 다양한 물질들이 있겠죠. 이 물질들이 생산자한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전달이 되고, 다시 분해자를 통해서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이 생물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태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생태의 피라미드란 무엇이냐면 먹이 사슬의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 양, 그 다음에 생물량, 그 다음에 개체수를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겁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안정된 생태계에서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어디에서? 안정된 생태계에서. 자, 그럼 생태 피라미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어때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죠? 자, 에너지 피라미드 한번 볼게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소비하고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해지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생물량 피라미드와 개체수 피라미드 볼게요. 피식자의 수, 즉 먹히는 거. 생물의 수, 그다음 포식자의 수, 먹는 수입니다. 피식자의 수가 포식자의 수보다 많아야지 생태계가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물량과 개체수 피라미드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망가진 생태계에는 어떻게 평형이 회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생태계의 회복 과정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어떤 요인으로 특정 영양 단계에 있는 생물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먹이 관계에 의해서 다시 생물의 개체수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는 어느 한 영양 단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다른 영양 단계도 감소하거나 증가하여 다시 평형을 회복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 모양,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 생태 피라미드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평형이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제 개체수예요. 자, 보게 되면 얘 한번 보세요. 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는 평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평형을 회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생산자의 개체수는 어떻게 될까요?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죠?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어때요?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 먹이가 증가했으니까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어때요? 그렇죠. 증가할 거예요. 됐나요? 자, 이로 인해 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감소합니다. 왜냐면 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했으니까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생산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했으니까 먹이가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2차 소비자의 개체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를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계의 평형이 어떤 이유 때문에 깨졌습니다.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 수는 감소하고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합니다. 됐나요? 자,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2차 소비자의 먹이인 1차 소비자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1차 소비자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먹이였던 생산자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했던 2차 소비자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형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간섭에 의해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가 됐었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05년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에는 약 4,0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사슴을 보호하려고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를 사냥하도록 허용했어요. 그 이후에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초원의 생산량은 그래프와 같이 변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아마 개체수겠죠. 그쵸? 자, 볼게요. 자, 19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늑대 사냥을 허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늑대 사냥 허가했으니까 늑대의 개체수는 감소했고 사슴의 개체수는 증가했고 그 다음에 풀의 개체수도 감소했어요. 자, 늑대 사냥을 허가했더니 늑대의 개체수는 감소, 사슴의 개체수는 증가, 그 다음에 풀의 생산량도 감소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먼저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이 카이바브 고원의 먹이 사슬이 어떤 사슬로 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슴, 초원, 늑대 중에 생산자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초원의 풀이겠죠. 그 다음에 이 초원의 풀을 먹고 사는 1차 소비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사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슴을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누구죠? 그렇죠. 늑대입니다. 자, 그러면 1905년 이후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한 까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늑대 사냥이 허가되어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자,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의 수는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1920년대에 사슴의 개체수가 다시 감소한 까닭을 한번 볼게요. 자, 1920년대에는 아마 요쯤이 될 거죠. 자, 여기서 갑자기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늑대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자, 사슴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어때요? 사슴이 먹이로 하는 초원의 풀이 감소합니다. 그럼 먹이가 감소했으니까 다시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슴의 먹이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1935년 이후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후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자,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슴의 개체수가 여기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했으니까 풀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사슴의 먹이인 초원의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사슴도 많아질 거고 그럼 늑대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늑대의 개체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자, 원래 잘 굴러가던 생태계를 갑자기 인간이 개입해버리니까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인간의 간섭은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먹이사슬을 파악한 뒤에 각각의 이유들을 먹이사슬을 통해서 무엇이 1차 소비자 증가했을 때 혹은 감소했을 때 각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실험이 멸치 해부 실험입니다. 자, 마른 멸치를 불리면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거기에서 위를 꺼내요. 위를 자른 다음에 이 멸치의 위를 자른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멸치의 먹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멸치의 위에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실험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생태 피라미드를 할 수가 있냐면 당연히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자에 해당하고 얘를 먹는 게 동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 얘를 먹는 게 바로 멸치입니다. 그 다음에 멸치를 먹는 게 상어죠. 그래서 생물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멸치의 수가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감소합니다. 그럼 어때요? 멸치를 먹이로 하는 상어의 수도 감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멸치가 감소하니까 어때요? 멸치의 먹이였던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할 거예요.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니까 얘의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은 감소할 겁니다.